상견례엔 오지 말아줘. 사진만 보내줘. 그 집에서 엄마 직업을 좀 꺼려해. 검사인 딸의 말에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장 어머니 자리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보석 반지 낀 손으로 딸의 손을 잡은 채 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파출부로 살아온 순자는 문 밖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정체는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과연 순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이순자는 새벽 5시면 눈을 떴습니다. 자명종도 필요 없었죠. 몸이 먼저 알았으니까요. 손목이 시리고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당기는 그 감각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69회를 살아온 몸은 이제 어떤 알람보다도 더 정확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나무 마루를 밟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4평짜리 반지하 방.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햇살 대신 형광등을 켜야 하는 자리였죠.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오늘 가야 할 집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엔 서초동 아파트, 오후엔 반포빌라. 두 집 모두 순자가 10년 넘게 드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 주인들은 순자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냥 아줌마였죠. 순자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줌마, 이 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 말을 처음 들었던 게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에서든 반드시 하나씩은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방, 만지면 안 되는 물건, 오래 머물면 안 되는 공간. 순자는 그 경계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거실보다는 부엌, 안방보다는 세탁실. 손님방 소파에는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앉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게 몸에 배었습니다. 남의 집 화장실에서 물 한 모금도 허락받고 마셨습니다. 식사는 늘 혼자 부엌 한쪽에 서서 해결했죠. 앉아서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어도 선뜻 앉지 못했습니다. 그게 순자의 자리라는 걸 몸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혹은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 순자는 종종 웃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왜냐하면 지은이가 있었으니까요. 박지은, 38살, 현직 검사. 딸의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순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은이가 처음 임용 소식을 알려왔던 날, 순자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함께 기뻐할 사람 하나 없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불을 꼭 끌어안고서요. 딸의 명함. 지은이가 한 장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만지면 더러워질까봐.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핸드폰 사진 속 지은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파출부 엄마가 검사 딸의 명함을 손에 쥐는 게 어울리는 일인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를 때마다 순자는 핸드폰 화면을 조용히 껐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늘 바빴습니다. 전화는 언제나 짧았고 만남은 드물었죠. 명절에도 법원에 남아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순자는 서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서운하다는 감정조차 느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단정지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줬으면 저 애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순자는 자책했습니다. 지은이가 어릴 때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낸 것, 졸업식에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간 것, 친구 엄마들처럼 넉넉한 반찬을 챙겨주지 못한 것, 기억 속의 미안함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래도 지은이는 잘 자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잘 자란 게 아니었습니다. 지은이가 스스로 자란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뒷문으로 남의 집을 드나드는 동안 지은은 도서관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은 항상 반찬 2가지뿐이었지만 지은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불평할 줄 모르는 아이로 자란 것이 잘된 건지, 그렇게 만든 것이 잘못인지, 순자는 그 경계를 평생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진 이렇게 조용히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고 이름 없이 불리고 남의 집 먼지를 닦으면서 누군가의 집을 빛내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순자 자신은 어디에도 빛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당연한 삶이라고 믿어야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낡은 가방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고무 장갑과 걸레가 든 가방이었습니다. 오늘도 뒷문으로 들어가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 그래도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있는 한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결혼 소식은 전화 한 통으로 왔습니다. 늦은 저녁 순자가 서초동 일을 마치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신발도 채 벗기 전에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 지은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잠깐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야. 지은아. 오늘 야근은 없어? 응. 엄마. 할 말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하게 눌러 담은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마루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나는 사람 생겼어.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이었을 겁니다. 딸이 38년 동안 일에만 매달려온 것을 알기에 옆에 누군가가 생겼다는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변호사야. 좋은 사람이야. 다행이다. 건강해? 지은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얘기가 나왔는데 순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긴장되었습니다. 벌써? 빠르다. 응. 그 집에서 서두르는 편이야. 그런데 엄마 미안한데. 그 말 미안한데. 순자는 그 세 글자가 어디로 향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지은이가 미안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오랜 세월 그래왔으니까요. 그리고 통보가 담긴 미안함은 들은 사람이 괜찮다고 대답해줘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늘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집에서 엄마 직업을 좀 꺼려해. 꺼려한다. 그 단어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딸이 검사가 되던 날부터, 아니 대학에 붙던 날부터, 아니 어쩌면 딸이 처음으로 남의 눈을 의식하며 순자의 손을 스스로 놓아버리던 날부터 이 통보는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짧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입술을 한번 꼭 다물었다가 열었습니다. 상견례엔 안 오셔도 돼. 사진만 보내달래. 단정하게 나온 걸로. 사진. 존재는 필요 없고 이미지만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골목길 가로등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발소리가 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순자의 가슴 한가운데에 소리도 없이 조용한 구멍이 하나 뚫려버렸습니다. 단정하게 나온 사진. 그것이 딸이 원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얼굴, 일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사진. 파출부가 아닌 누군가처럼 보이는 사진. 순자는 핸드폰 갤러리를 머릿속으로 훑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속에서 그런 사진이 몇 장이나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하게 머리를 매만지고 찍어야 했습니다. 딸이 내 엄마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얼굴로. 알겠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운하다거나 억울하다거나 한 번만이라도 그 자리에 있고 싶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부탁하는 일이면 늘 그래왔고 지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부탁할 때 들어주는 것이 엄이라고 믿어온 삶이었으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지은이의 임용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법복을 입고 정면을 바라보는 얼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 아래에 오늘 밤만큼은 처음으로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검사인 것이 자랑스럽고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기쁘고 딸의 앞날이 환하기를 바라면서도 그 모든 바람 속에 정작 순자 자신은 어디에도 끼지 못한다는 사실이 오늘 밤은 유난히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때 입으려고 아껴둔 회색 정장이 비닐 커버 안에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못한 옷이었습니다. 딸이 결혼하는 날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입으려고 5년 넘게 아무도 모르게 아껴온 옷이었습니다. 순자는 비닐을 살며시 걷어내고 정장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천이 부드러웠습니다. 색이 바래지도 않았습니다. 잘 아껴뒀으니까요.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은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울면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없다는 것을. 그래도 얼굴만 보고 오자. 엄마니까. 사진만 보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마음 안에서는 그 말보다 조금 더 오래된 감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온 감정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상견례에 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문 밖에서라도 멀리서라도 내 딸이 어떤 자리에서 웃고 있는지, 어떤 사람 곁에 앉아 있는지 그것만 두 눈으로 확인하면 아무 미련 없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색 정장을 가슴에 살며시 안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기를 반복하면서 호텔 상견례장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을 지은이의 얼굴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자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은 결국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눈을 감았다가 4시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끓였습니다. 숭늉을 마시듯 천천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홀짝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진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짧고 담담하게, 서운하다는 내색 하나 없이, 딸이 부탁하면 들어주는 것이 엄이라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날이 밝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이 옷장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껴둔 회색 정장이 어느새 순자의 손 안에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만 보자. 자리에 끼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얼굴만. 순자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래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흰 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파마가 풀린 지도 꽤 됐습니다. 그래도 회색 정장을 입고 나니 제법 단정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어머니처럼 적어도 그렇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딸의 상견례 자리가 어떤 호텔인지는 지은이가 알려준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대화 사이에서 흘러나온 단어 하나를 기억해 두고 있었습니다. 서울 중심부의 오래된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은 순자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유리 회전문 안으로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순자는 입구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은 자신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파출부가 아닌 척, 어머니인 척 들어가는 것이 맞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발이 움직였습니다. 상견례장이 있는 층을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연회장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걸어 내려가다가 연회장 입구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소리, 잔잔한 대화 소리, 지은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순자는 문 옆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우아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짓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신랑 쪽 가족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반응이었습니다. 순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리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문틈 사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연회장 중앙의 둥근 테이블, 지은이 단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법복 대신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낯설도록 예뻤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반듯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진한 보석 반지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은발을 곱게 올린 머리,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장.
어디서 봐도 품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의 손을 잡은 채로 신랑 가족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처음부터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했어요. 제가 교육엔 절대 소홀히 안 했죠. 지은이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부정하지도 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귀에서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도, 찻잔 부딪히는 소리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카트 소리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싸늘함이 올라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손이 벽을 더듬었습니다. 무언가를 짚지 않으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엄마라고?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을 잡고 지은을 키웠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순자였습니다. 새벽부터 밥을 차리고 낡은 신발로 남의 집 계단을 오르고 이름 대신 아줌마로 불리면서도 딸 하나 믿고 살아온 사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분명 순자였는데 벽을 짚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순자는 뒤돌아섰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그러나 흔들리는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69살의 여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어머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한동안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정장, 곱게 빗은 머리, 누가 봐도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서 순자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냥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69회를 살아온 사람의 얼굴치고는 너무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로비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순자는 방금 눈으로 본 것들을 다시 머릿속에서 펼쳐보았습니다. 지은의 손을 잡고 앉아있던 그 여자, 보석 반지, 은발, 우아한 정장, 그리고 거침없이 흘러나오던 목소리. 제가 이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그 말이 귓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섬뜩한 말이었습니다.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 목소리였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에 발을 들였다가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출구 쪽으로 돌아가려던 발이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순자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방금 본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두 발은 이미 로비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둥 옆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기서는 상견례장으로 통하는 복도 입구가 보였습니다. 누가 나오는지, 어떤 표정으로 걸어 나오는지 멀리서라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고무장갑 냄새가 손끝에서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이 호텔의 은은한 꽃향기와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도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견례가 마무리되어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신랑 쪽 남자들이 먼저 나오고 그 뒤를 이어 여자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랑과 지은이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지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웃음을 멀리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던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때 신랑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역시 집안이 중요하죠. 검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에는 흐뭇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사돈이 될 집안의 배경이 마음에 든다는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가 나란히 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집안 내력이 좀 있죠. 허허롭게 웃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은도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손이 가방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집안 내력. 그 두 글자가 가슴 어딘가를 단단하게 쳤습니다. 지은이 검사가 된 것이 집안 내력 덕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짚었습니다. 내가 밤새 다리미질하며 번 돈은 내력이 아니었구나. 한겨울에도 방 한 칸 제대로 데우지 못하면서 지은이 교과서 한 권이라도 더 사주려고 아낀 돈. 구두 밑창이 닳도록 남의 집 계단을 오르내리며 번 돈. 그 돈으로 학원비를 치르고 수험서를 사고 합격 소식을 들으며 혼자 소리 없이 울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것이 집안 내력이라는 말 한마디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지은도 신랑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로비 쪽은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 리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만 복도에 남았습니다. 핸드백을 고쳐들면서 천천히 로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걸이가 여유로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성공적인 자리를 마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시선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정확히 순자 앞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서 순자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놀람도 당혹스러움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 사람을 잠깐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아주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지 말라면 오지 말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설명도 없고 감정도 없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전문을 밀고 호텔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지 말라면 오지 말지. 그 말이 공기 중에 여전히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가볍고 그래서 더 깊이 박히는 말이었습니다. 상처를 주려는 의도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은 곳을 후볐습니다. 그 여자에게 순자는 그냥 처리해야 할 불편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빼앗긴 사람도 아니었고 어머니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색 정장 자락을 매만지고 가방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회전문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쌀쌀하고 거친 바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순자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회색 정장 안에서 가슴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견례 이후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에게도 누구에게도 호텔 로비에서 걸어 나오던 그날 이후로
그 일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고 누웠다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꿈속에서도 들려왔습니다. 오지 말라면 오지 말지. 제가 이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잠에서 깰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기에 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거나 한참을 울다 온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검사답게 단단하게 다물고 있는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은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 안에 딸의 존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래? 순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평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가 폈습니다. 검사로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단단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여자가 그러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날 버렸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몸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뚝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주 조용하고 갑작스럽게.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음 말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뭐? 아빠 말로는 엄마가 남자 생겨서 놔두고 나갔다고.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안에 무언가 검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리하려 했지만 끝내 정리되지 않는 감정이 말과 말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의 무릎이 스스로 꺾였습니다. 주저앉을 뻔한 몸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벽을 짚고 자리에 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생겨서 나갔다. 딸을 버렸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딸의 입에서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려? 처음이었습니다. 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조용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고 억울해도 참았고 서러워도 낮은 목소리로 삭혔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수십 년을 눌러온 것들이 그 한마디에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려? 내가... 울부짖는 소리가 4평짜리 반지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참아온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나한테 아무것도 말 안 했어?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말을 잃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의 눈 안에서 믿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믿으려는 사람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순자에게는 어떤 말보다도 더 아팠습니다. 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순자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는 것이 두려운 눈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진실이 더 많은 것들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운 눈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딸의 눈을 오래 들여다봐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 안에 있으면서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 딸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평생 참아온 것들을 오늘 밤은 꺼내야 한다는 것을. 눈물이 마르고 나서도 방 안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방 한쪽 벽에 기댄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2걸음이었지만 그 짧은 거리가 오늘 밤만큼은 한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골목 고양이 울음소리가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기로 유명한 검사 박지은의 얼굴이 오늘 밤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믿고 싶은 것과 두려운 것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발을 내딛지 못한 채 서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어떤 말보다도 더 가슴 깊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숨긴 게 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쪽 낡은 서랍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서랍장은 이사를 5번 하는 동안에도 항상 함께 했습니다. 순자가 직접 끌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 칸, 낡은 보자기 안에 쌓인 봉투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봉투 자체는 온전했습니다. 순자는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꺼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숨기는 것이 더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 3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판결문, 폭행 진단서, 그리고 출생신고 원본이었습니다. 순자는 그것들을 두 손으로 들고 지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은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종이를 집어들더니 첫 줄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옆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빠랑 이혼한 건 내가 3살 때였어. 내가 나간 게 아니야. 쫓겨난 거야.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여자는 그때부터 있었어. 내 아빠가 그 여자를 집 안으로 들인 거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말리면 맞았고 버티면 더 맞았지.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래전 일을 그 시절의 감정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사실로 꺼내는 것처럼 수십 년을 혼자 삭히면서 만들어진 담담함이었습니다. 폭행 진단서가 그거야. 2번 병원을 갔었는데 한 번은 갈비뼈가 나갔었어. 지은의 눈이 진단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오면서 너를 데려오려 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빠가 안 된다고 했어. 그 여자가 애를 원한다고 했지. 법적으로도 양육권이 아빠 쪽으로 넘어갔어. 내가 싸웠는데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 지은이 출생신고 원본을 집어들었습니다. 몰 안에 이순자, 불 안에 박인철, 서류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글씨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 내연녀였어. 상견례장에서 내 손 잡고 앉아있던 그 여자. 지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방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손등을 내려다보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지금 당장 쏟아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엄마, 지은이 낮게 불렀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 순자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가? 그 물음 앞에서 순자는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직 어린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것들이라서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솔직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흔들릴까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야. 도망치지 않은 사람이야. 그 말을 끝으로 순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뒷문이 아닌 곳에서 어미로서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3장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지은이 달라졌습니다. 서류 3장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앉아있던 지은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엄마, 이 서류들 내가 가져가도 돼?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에서 순자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지은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엄마, 모레 리허설 날 와줘. 정장 입고. 그뿐이었습니다. 설명도 없고 부탁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문자를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모레, 리허설, 정장. 3단어가 가슴 안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상견례처럼 문 밖에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리허설 당일 결혼식장은 예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꽃 장식을 다듬는 사람들, 조명을 점검하는 사람들, 웨딩 플래너가 양쪽 가족에게 동선을 안내하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순자는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뒷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문이었습니다. 발을 들이는데 한 호흡이 필요했습니다. 지은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마자 걸어와 팔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팔을 잡고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회장 안쪽에 신랑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친척 몇 명. 그 사이에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는 순간 그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스쳐 지나갈 때의 여유로움은 없었습니다. 이 자리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검사복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법정에서와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감정을 완전히 정제한 목소리였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웅성거리던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였습니다. 신랑 가족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상 제 친모는 이순자 씨입니다. 서류가 한 사람씩 손을 거쳐 돌아갔습니다. 신랑 아버지의 얼굴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은은 그 반응들을 확인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상견례 자리에서 저의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신 분은 제 아버지의 내연녀였습니다. 제 친모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그게 아니라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제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잘났습니다.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제지할 때와 같은 그 목소리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허위 신분으로 친모를 사칭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모두 목격자가 되십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랑 가족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신랑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은에게서 미리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그냥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여자는 한동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시선이 순자에게 닿았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똑바로 서서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눈으로. 그 여자가 먼저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집어들고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아무도 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돌아서서 순자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맞잡힌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 안에서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참아온 것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떨림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자명종보다 먼저 몸이 알아서 깨어났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일터로 향하는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회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리허설 날 입고 돌아온 뒤 세탁소에 맡겨 다시 가져온 옷이었습니다. 비닐을 천천히 벗겼습니다. 깃을 펴고 단추를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었습니다. 흰 머리가 많이 났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바로 순자라는 것을
오늘은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꽃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장미와 라일락이 섞인 향기가 바깥까지 번졌습니다. 드레스 차림의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입구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상견례 날 호텔 회전문 앞에서 선뜻 들어서지 못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발이 먼저 알았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어머님, 그 호칭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싶었는데 눈이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순자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내받아 들어간 자리는 버질로드 바로 옆맨 앞줄이었습니다. 신랑 가족이 반대편 앞자리에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채워가면서 예식장 안이 서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포개었습니다.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신부 어머니를 확인하려는 눈길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선을 피했을 것입니다. 존재를 작게 만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려 퍼지면서 하객들이 일제히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이 버질로드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였습니다. 베일을 쓰고 작은 부케를 두 손에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순자는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를 내가 낳았다는 것이, 저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것이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지은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버질로드 중간쯤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예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음악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지은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당황한 기색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은이 순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전체가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키우신 분은 파출부로 일하시던 제 어머니입니다. 예식장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맨 앞줄로 쏠렸습니다. 순자에게로. 순자는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맨 앞줄에 어머니 자리에 평생 뒷문으로만 들어왔던 사람이 오늘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69회를 살아오면서 흘린 눈물 중에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고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눌러왔던 것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지은이 다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어 제단 앞으로 향했습니다. 신랑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는 순간 하객 중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예식장 전체로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을 고무 장갑 안에 숨겨온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남의 집 먼지를 닦으면서 딸을 세상에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더 이상 뒷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을 가든 어느 자리에 있든 예전처럼 몸을 작게 웅크리는 일이 줄었습니다. 몸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불려도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어도 순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출부였습니다. 69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박지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숨겨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뒷문으로만 들어갔던 한 어머니가 끝까지 딸 곁을 지킨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무도 몰라줘도 묵묵히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이름 대신 아줌마로 불리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식 곁을 떠나지 않았던 순자처럼요. 그 마음이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